자,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경제 상황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변해가지고, 그리고 상반기 금융보고서인가요? 한국은행이? 예, 금융안정보고서. 예. 자, 종합 한번 해볼까요? 경제 상황이 어떤지. 수출 현황도 나왔는데. 예, 먼저 눈에 띄는 게 수출이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 무역 흑자 규모가요, 한 300억 달러 가까이였었습니다. 300억 달러. 작년 한 해 동안에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6월 달이 채 안 끝났는데도 현재 한 155억 달러 적자입니다. 정반대네요. 그랬구나. 정반대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5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네. 하반기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 300억 달러 가까이 흑자였던 게 정확하게 뒤집어서 3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이게 결국 이제 무역 적자가 심해지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그래도 환율도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 풀어서 방어해야 되고 외환 보유고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구조가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크라이나 충격에다가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유가가 고공행진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황이 더 나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근데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요. 수출액이 우리가 팬데믹 기간 때는 이제 다들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네. 2020년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더군다나 그것도 뭐 한 20% 안팎의 증가세를 지속해 왔었어요. 그래서 OECD 중에 경제 회복 1위였는데. 예. 근데 이번 이제 그러니까 6월 달은 한 20일까지 집계된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액 자체가요. 액 자체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마이너스 돌아섰는데 문제는 수출액이 한 11억 달러가 20일까지 감소가 했는데요. 이 중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감소가 한 14억 달러 정도. 러시아하고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이제 러시아 충격을 최소화하는 나라들도 있고 러시아 충격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가 있는데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아니, 그 말씀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 방도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미국 안보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미국 안보에 한국 경제를 종속화시키니까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요. 충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나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조코비치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내일 모레 러시아 가서 푸틴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그러니까 푸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중립지대에 가는 거죠. 그렇죠. 중립지대에 가서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 G20에 초대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의 영역이라는 게 미국 밑으로 들어간 거 말고 없느냐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침공 터졌을 때부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좀 이니셔티브를 해서 이걸 중재를 좀 이걸 이제 저도 계속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일상도 갈 뿐만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지금 타협점을 못 찾는 상황 속에서 어떤 중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미국 편만 드는 나라들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는데 그 중간 지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있어요. 맞아요. 병맥식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국력이 떨어지거나 외교력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지금 그렇게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그냥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럴 때 나서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에 방문하는 거 당연히 미국이 반대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 반대한다고 안 가나요? 중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나토에 안 가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외교를. 그러니까 올 가을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려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방에서 이제 러시아 초청하지 말라 빼라 그랬는데 인도네시아가 뺄 생각 없다. 주최국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독일에서 주최하면서 G7에서 우리 뺐잖아요. 우리만. 참. 여하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에다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고 그냥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자, 답답해서 그 얘기는 했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경제 중에 이제 수출 부문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예. 내수는 그럼 어떻습니까? 내수야 뭐 지금 좋을 게 있습니까요? 안 좋죠. 내수는 아직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상황을 저게 1분기에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까지 나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안 좋겠네요. 예.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어때요? 예, 그 한국은행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반 국민들은 물가 안정만을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조 2항에 보게 되면은 1조 1항이 물가 안정이고요. 1조 2항이 금융 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은행의 기능 중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이제 상황을 이제 그래가지고요. 한국은행이 지난 6개월간 뭐 보험사나 캐피탈이나 신용회사, 신용카드 회사 쭉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거네요. 예. 상황이 어떻다? 거기 이제 물론 이제 가계부채 민간 가계나 기업 부채들도 쭉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기 전에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예.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 이 불안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신용갭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신용캡이. 이게 뭐냐면 GDP분의 예.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 이제 그러니까 추세를 평균을 0으로 놨을 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벗어났느냐를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대출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 적정선을 얼마나 넘어갔느냐? 예. 이게 이제 10%가 넘게 되면 이게 경보 단계예요. 10%가 넘으면 10% 넘으면 경보 단계인데 우리나라가 뭐냐면 17.7%예요, 지금. 경고 단계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일본과 태국 정도 다음으로 4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저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난 50년 이래 최고입니다.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이게 민간 대출, 그러니까 여긴 중소기업 대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민간 대출. 가계를 포함한 민간 예, 대출. 민간 대출이 이게 지금 지난 5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이 지난 3년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민간이 어려운 것을 민간이 스스로 대출에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제 그걸 갚을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이 풀렸는데 우리가 가장 적게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예. 정부가 지출을 안 하니까 당연히 개인과 회사가 지출했겠죠. 그래서 그게 50년간 지난 50년 대비 가장 높다. 예. 현재. 이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우리나라 80대 초에 굉장히 큰 침체를 겪었었는데 전두환 정권 때요. 그때보다 높아요? 그때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요. 그때는 기껏해야 한 13%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8%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이 민간 부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반기는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계속 이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계라든가 자영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이런 걸 이제 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대출을 해준 데가 금융회사일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의 문제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그러니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회사라는 건 말 그대로 여신이라는 게 대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신은 안 하고 대출만 업무를 하는 회사를 여신 전문회사라고 하는데 저축은행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아니 저기 이제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할부금융업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저축은행도 물론 포함해 가지고요. 이들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제 증권회사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수수료 챙겨 가지고 이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굉장히 그동안에 차입을 가지고 돈을 차입을 해서 예부에 차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차입한 돈을 이제 운용할 게 아닙니까? 운용하는데 단기로 단기 자금을 굉장히 많이 차입을 해가지고 장기 채권에다 많이 운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죠. 그렇죠. IMF가 그걸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뭐냐면 단기 중에서도 초단기 우리가 이 차입 수단이 RP라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대개 이제 그러니까 1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는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중이 그러니까는 이 그 단기 차입 비중에서 한 74% 차지할 정도로요. 엄청 높네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시장이 경색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될 수가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게 터졌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투자한 거는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회수가 안 될 게 아닙니까? 예. 회수가 안 되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장단기 만기가 불일치해서 터지는 하나의 그 위험성이죠. 이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대출을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대출이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권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무 보증해 주면서 네. 수수료를 챙겨요. 보증 수수료예요. 일종의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PF의 보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중간에. 여기에 24조 원 이상이 그러니까 물려 있는데 지금 채무 보증에 그러니까요. 물려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후퇴할 경우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그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둘 다 금융권의 부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게라든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 중소기업들을 주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결국은 전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예. 이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금융권 부도위기도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금융권 부도위기라는 게 우리 경험으로는 IMF고 미국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닙니까? 구조가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이게 이 단기 차입을 많이 했는데 금융회사들이 결국은 뭐냐 단기 차입을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장기로 운용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돈이 안 돌 때는요. 돈이 잘 돌 때는 그러니까 계속 단기 차입을 해가지고 막으면 되지만은 돈이 이제 안 돌게 될 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히 여신 전문회사 같은 경우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투기 등급에 있는 BBB 등급 이하에서 단기 차입 비중이 거의 한 30%를 넘는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우려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주식도 지금 계속 떨어진 이유가 어제 저희가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B2 소위 이렇게 단기로 자금 빌려가지고 주식이 상승할 것에 대체로 베팅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폭락하고 있으니까 반대 매매가 쏟아져서 계속 주가가 전 세계 지금 1, 2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같은 위험시로인데 전부 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기 부채를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신용장고가 이제 신용장고로 이제 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지난해 9월 정점 대비해가지고 한 6조 4천억 원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월 이후에 3조 원 이상 감소. 최근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감소한다는 건 정리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못 갚아가지고 그렇죠. 폐쇄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말씀하셨듯이 반대 매매 통해 가지고 예. 이걸 이제 처리하는 거죠. 증권회사들은 예. 자기 이제 불똥 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원금이라도 챙기려고 예. 주식회사,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은 반대 매매하는 것이고 B2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게 다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지금 빠르게 이탈하고 있거든요. 예.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대비 한 90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축소가 됐어요 지금요. 외국인들이요? 예. 9조 원이 아니라 90조 원.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는 그 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한 700조가 풀렸는데 그 중에서 실물 경기로 들어간 것은 한 19%뿐이 안 돼요. 나머지가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간 거죠. 주식으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결국 이게 결국 이제 그러니까 긴축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우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올랐다고 얘기해봐야 작년에는 그게 이제 핑계로 들렸죠. 그렇죠. 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올라갔는데 정부가 이제 세계적 상황을 핑계댄다고 하는데 지금 정반대로 세계적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반대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제에 아주 위험 시그널이 전방위로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시청자들은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뉴스를 접하는데 이게 다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기세 올리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스비 올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금만 올리지 말라고. 임금만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세를 거꾸로 올리면 모르겠어요. 예.
종부세를 올리거나 거꾸로 그러지는 않고 법인세 종부세는 내린 다음에 세수가 그만큼 비니까 전기세 올리고 가스비 올리겠죠. 이럴 때는 지금 월급은 올리지 말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2020년 팬데믹 상황하고 비슷한 것이요. 지금 뭐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기료를 안 올린 거예요, 정부가요. 네. 국민들한테 부담이 갈까 봐요. 네. 그 대신 그거를 결국은 뭐냐면 재정으로 그러니까 막은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막은 건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비슷한 건데. 상황이에요. 예.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을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확보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 세수 부분은 오히려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 그다음에 종부세가 각각 가장 큰 건데 국민들은 자꾸만 이제 소득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월급을 올리지 정반대죠. 말고 예. 전기세하고 가스비를 올려라.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 보고. 자, 정반대로 가도 너무 여러 가지로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의 금리 인하 메시지, 이자 장사. 예. 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다루겠습니다. 일주일에 경제를 2번은 다뤄야 되겠어요, 이제.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